세 번째로 종사 차록과 노사학 계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이구는 총명은 둔한 분만 못하다라는 격언을 그대로 발휘하여 16세 때부터 스승에게 보고드는 언행과 가르침, 옛 고사에 대한 담론, 그리고 자신이 책을 보며 깨달은 내용을 수시로 기록하며 학문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기록이 강상 차록으로 총 75조목입니다. 강상의 강은 바로 장성을 거쳐 흘러가는 황룡강입니다. 그렇다면 강상이란 것은 스승 노사 선생님께서 계시는 황룡과 주변을 가리킵니다. 그 곳에서 조이고는 스승의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한 듯합니다. 그래서 차록은 스승 기정진의 훈해, 언행, 문답 및 기타 인물의 좋고 나쁨이 귀와 눈에 끼쳐 세상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뽑아내 네 가지로 만들고 그 말미에 편집하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조목에서 17조목까지는 스승의 가르침과 답술이고, 두 번째 18조목에서 39조목까지는 스승과의 문답이며, 세 번째 40조목에서 67조목까지는 스승에게 들은 것을 두서없이 기록한 것이며, 마지막 68조목에서 끝까지는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 하나의 일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에게 여쭈어 말하기를 소자는 부드러움이 남음이 있지만 굳셈은 부족합니다. 청컨대 이름을 굳세다는 의로 바꿔 이름을 돌아보며 뜻을 생각하는 자료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이 말하기를 좋다. 사홍 두 글자도 합당할 것인저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사홍은 조이곤의 자이지요. 이 말은 스승과 자신의 계명에 대해 담론을 펼친 것입니다. 조이곤은 어렸을 적 이름이 석입니다. 석은 단단한 돌이 옥을 품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성격이 부드러움이 많고 굳셈이 부족함을 느껴서 의로울 의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부드러운 성향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땅을 상징하는 곤 글자를 사용한 듯합니다. 곤이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굳셈은 하늘을 상징하기에 그의 이름에는 천지의 도화가 깃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정진 선생이 좋다고 한 그 기저에는 논어에서 언급한 선비는 도량이 높고 의지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연유합니다. 즉 그의 자 사홍 두 글자가 의로울 굳셀 의자와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스승 노사 선생께서 좋다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의 부록이 나이가 끝나는 섣달 금음날에요. 시 한 수를 지어 스승에게 보냅니다. 스승은 늙어서 시 읊기를 그만두었으나 제자의 시에 수창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운을 따라 시를 지었습니다.
73년 추수류인데 여생일사보간두인 듯 무문성운 군휴박 금파신춘 매구추이게 해석을 하면은요, 73년 추수료 73년 물 흘러가는 대로 갔는데, 이 표현은요 노사선생이 어느덧 7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표현입니다. 여생일사보간두인 듯 남은 생에 한결같이 백두간두 걷는 듯. 그러니까 나이 70이 고래이, 인생 고래이가 됐죠. 그래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표현하고, 또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스승인 노사선생의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구절은요, 제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문성운 군휴백. 무문이란 성인의 가르침 그대 두려워 말고, 학문을 연마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파신춘 매구춘이라 근면히 노력해서 새 봄에는 더 학문에 매진해서 지난날에 더 보상을 받기를 염원한다. 다시 말하면 학문을 더 열심히 하도록 권면하는 두 구절입니다. 이 시에 의하면은요, 73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기에 노구로 남은 세계가 버거움을 기승연에서 드러냈습니다.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문객이라고 표현한 제자에 대해 스승은 공자의 성운에서 50세를 염두한 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더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하여, 50세의 나이는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 두려워하지 말고 학문에 매진하게 된다면 후생의 가해 소리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유문이 있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리설에 대한 조의곤이 어려움을 토로한 면과 노사학을 계승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이란 이치이자 이와 기운 기자 기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리학자들은 원리와 현상이 분리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노사학파 역시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사학파에서는 그 현상의 이면에는 궁극적인 원리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그래서 노사학파를 주리론자 또는 유리론자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이자가 인간에게 내재가 되면 본성이 됩니다. 이 본성을 조이곤은 생리로 표현했습니다. 생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살아가는 원리가, 생리가 밖으로 발출되었을 때를 그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조이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사학파가 전체적으로 본성과 감정에 대한 원리는 이러한 논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 실체의 통일성, 현상적 개체의 다양성,
다시 말하면 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의 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실체로서의 통일성이 있기도 하지만 현상적 개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리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이 될 때 이러합니다. 결국에는 현상적 개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노사학파를 비롯한 여러 학파들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조이곤이라는 분은 이 이치이자를 필연과 당위의 관점에서는 주로 언급하지 않고 천리와 지리의 대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천리와 지리의 대비적인 측면은 조이곤은 장설이라고 하는 장례에 지내는 그러한 풍수지리설과 연관을 시키면서 천리라는 말을 매우 중시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리를 말할 때는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따라야 한다는 어떠한 도덕적 상위 명제를 말하거든요. 근데 조이곤이라는 분은 이러한 상위 명제가 아니라 이 천리는 바로 자연의 섭리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리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산천의 형세에 따른 땅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와 지리를 대비시키면서 풍수지리와를 풍수지리의 병폐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옛날부터 장례는 풍수지리를 따르는 경향이 많았죠. 풍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땅속에 흘러다니는 생기에 감흥을 받음으로써 피, 흉, 발복의 진연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풍수설을 빙자한 사대부들의 종산 형성과 전국의 묘지용 산지 점유 쟁탈전이 있었고 평민층의 묘산 점유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산송이 매우 만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참과 이기위파 술수풍수들이 너무너무나 극성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은 노사 선생도 약간의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조이곤이 천리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고 풍수지리를 비판한 듯합니다. 다음 내용은 풍수지리에 대한 것을 스승에게 답변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선생이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은 화복에 대해 반드시 사는 지리를 증험한다고 한다.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먼저 천리가 있는 연후에 지리가 따르는 것이다. 만일 어버이의 유해를 발굴하여 여러 해가 되도록 장사 지내지 않고 망령되이 명당자리만 찾아 그 증언을 바란다면 천리가 이미 어긋났으니 어찌 지리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당시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에 발언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바로 조이곤이 스승이 풍수지리에 대한 병폐를 천리로서 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 자신도 천리를 중시하겠다는 면이 강하게 보입니다. 특히 그 천리의 실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견주었냐면요.
사서 오경 가운데 예기에서 말을 끌어옵니다. 그 천리의 시래는 예기에 무릇 관광에 부장하는 것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신실하게 한다는 정성과 신실함의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익원을 보고 있습니다. 기수가 관계하면 모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여러 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할 때 기수를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기수가 관계하면 모면할 수 없지만 천리와 지리의 시련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정성과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천리나 지리에 합당한지 여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리를 중시하는 것은 정성과 신실함으로써 천리를 실현하고자 하고 그 정성과 그 신실함을 통해서 장래도 그렇게 실현하려고 한 듯 합니다. 조익원은요, 화복과 무관한 객관적 천리나 지리를 인간 자신의 사명 또는 운명으로 수용하면서도 정성과 신실함이란 내재적 자각을 통해 실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산세, 지세, 수세 등의 높낮이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기력 하명에 연결시키지 않고 지리가 온전하게 보존되면 천리도 통하고 선한 사람은 길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흉하게 되는 논지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논지에는요, 인간 스스로 천리와 지리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자신이 타고난 정성과 진실함의 내면적 자각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보상보다는 당위성이라는 원리 원칙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자각적이고 자율적인 윤리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조익원의 이렇게 천리를 중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주체적 자율성을 통해 악을 누르고 나쁜 병폐들을 눌러버리고 선을 지향하면서 천리의 불변적 실질성을 중시하는 이론 체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사학파에서 이치 이자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조익원에 오게 되면은 당시 여러 가지 풍수 지리에 대한 병폐를 천리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그 천리의 불변적 실제성을 중시하고 또한 자기의 자각성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한 듯 합니다. 다음으로 향도를 위한 효제 충서의 실천을 보겠습니다. 조익원은 일찍이 과거 공부보다는 실천 공부를 위주로 하여 문장을 여사로 여겼고 실천에 앞서 국리 공부에 힘쓰고 그것을 함양하면서도 정밀하게 분석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공부 방법은 객관적 성찰과 내면적 자각의 근간이 되는 실질적 공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학인들은 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암송하기만 하는 패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하였는데 붉은 글씨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서할 적에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록하고 암송하는 것만 힘쓰니 비록 만권을 읽는다 한들 내 몸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것은 입으로 글만 읽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체득하지 못한다면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라는 서자서
아자의 병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어떻게든지 요령을 체득하였을 때 도를 향하는 근본이 확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체득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녹색으로 표현된 글이 그 내용입니다. 무릇 선비의 체세는 진실로 능히 나의 도를 다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썩지 않고 영원한 명성이 멀리 전하도록 할 수 있다면 비록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 쉽게 말하겠는가. 그 도를 능히 닦지 못하고 늙어서 죽지 않는다면 장수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마지막에 있는 도를 닦지 못하고 장수한들 어떠한 이익이 없다는 말로 끝맺은 것은 도의 주체적 내재화를 극언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도의 주체적 내재화를 극언하면서 도를 향한 자의식의 확립을 위해 일상에서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 붉은색으로 표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길은 올바름을 얻었고 맑고 깨끗하며 바르고 순수한 바탕으로 부지런하면서 민첩하고 확신한 공부를 더하였다.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은 빈궁에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았고 세상 소리 듣지 않으며 화려한 집 영락하여도 부귀에 옮기는 바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호학을 보면 친애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취하기를 미치지 못하듯 하였다. 책을 볼 적에는 대강 보며 넘기는 것을 절대로 피하고 반드시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여 실천하는 방법을 구하였고 글을 지을 적에는 표제를 숭상하지 않고 말이 전달되는 것에 그쳐 화려함에 꾸밈이 없었다. 이러한 글은 바로 처사적 행위의 일생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지행합일의 자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세는 가난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었고 세속의 부귀영화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행을 보면 친애하기를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들으면 취하기를 미치지 못하듯 하였다는 것은 어진이를 보면 같아지기를 생각한다는 바로 견연사제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는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는 주체적 자율성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많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의 향도적 실천은 많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학들은 스승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격언을 말하였습니다. 조이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유임금과 순임금의 도는 효와 제일 따름이고 공자인 부자의 도는 충과 서일 따름이다.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여기에서 효와 제, 충과 서는요 유교 윤리의 근간입니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로서 수직적인 윤리이고 제는 형과 아우 간의 수평적인 윤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지만 사회의 질서를 구현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충과 서는 역시 인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충은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다하는 것, 곧 남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선은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미치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 다시 말하면 호의를 베푸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호의적 배려로서의 선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적극적으로 베푸는 태도입니다. 동호조이고는 후학들에게 이 네 가지 효화, 재, 충과 서, 이거를 실천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와 재, 충과의 서, 곧 도덕, 윤리적 덕목의 실현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마음의 자각과 양심적 주관에 따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인 이하로 몸가짐과 자기 규율에 도는 속마음에서 존양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검속하는 것이니 또한 아우르고 다하여 하나도 패할 수 없는 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존양은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선천적 본성을 기르는 것이고, 검속은 올바른 주제를 통해 밖으로 확대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구현의 정신은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학으로도 전승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4대에 걸쳐서 학문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익원을 통해서 아들 조석규에게 이어졌고, 조석규는 무당 유고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자 조덕승에게 이어졌습니다. 조덕승은 흠재 문집이 있습니다. 특히 손자인 조덕성은 고창을 비롯한 그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증손 조병거루는 역사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와 재, 충과 서는 많은 후학들에게 각인이 되었는데, 또한 이렇게 재인식을 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우 외환을 겪는 19세기 중후기 사회에서 가족을 결속시키고 사회 풍속을 교화시켜 전통적 유교 사회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외 합일적 수양을 통해 육아의 도덕적 근본 윤리를 독실하게 행하면서 자신이 처한 시대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맺는 말은 교재에서 두 번째 단락 이하를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이고는 사변적 이론보다는 향리에 세운 동호정에서 처사로서의 주체적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그의 처사적 삶은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고 편안히 천리를 행하면서 바른 도로 돌아간다는 신념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동호정의 동의 의미, 곧 자기 주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암묵적 의미가 적지 않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천리와 지리가 동일하다는 논지를 통해 산의 혈과 맥의 정기에 의거하여 북이 복수를 누리고자 하는 풍수지리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비판적 이론은 인간 스스로 천리와 지리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자신이 타고난
정성과 신실함의 내면적 자각을 통한 구현입니다. 이것은 보상보다는 당위성이라는 원리 원칙을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는 자각적이고 자율적 윤리설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리를 중시하는 태도는 곧 향도적 처사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적 체계와 삶으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가학으로 전승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학으로 전승된 면을 보면은요, 아들 조석규는 그 저서가 무당유고가 있고 손자 조덕성은요 흠재 문집이 있습니다. 특히 조덕승은 고창을 비롯한 인근의 많은 학자들에게 알려져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손 조병열은 역사에 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조선의 역사를 지었습니다. 이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요 또한 후학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배양하도록 조선의 역사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조이곤의 처사로서의 주체적 삶과 천리 중시 양상은 인간의 주체적 자율성을 통해 악을 누르고 선을 지향하면서 천리의 불변적 실체성을 중시하는 이론 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는 정도를 붙드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기에 비록 초야에 있어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세 동점의 시대에 그는 사변적 이념에 머물지 않고 춘추 의리의 정신을 지키면서 유교 윤리의 근간인 효제와 충서의 도를 고양시켜 전통적 유교 사회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노사학에서 리의 절대적 능동성이 적지 않게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의 처사로서의 학문적 특징은 고창 지역의 노사학파 계승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작은 보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